거실 가득 손님이 모인 저녁. 민경숙은 소연에게 소리쳤다. 이 집안을 흙 묻은 손으로 더럽히지 마라. 농부 딸 주제에 감히 검사 집안 며느리 행세를 해?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손님들은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리고 윤지호는 그 옆에서 비아냥거렸다. 엄마 말 들었지? 내 수준을 알았으면 이제 그만 나가. 소연은 손에 쥔 이혼 서류를 찢지도 울지도 않았다. 단호하게 도장을 찍고 말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아주 뼈저리게. 그리고 그녀는 곧장 택시에 올라탔다. 기사님, 한빛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이렇게 해서 농부의 딸로 멸시받던 여자의 통쾌한 복수극이 시작된다. 이야기 시작 전 따봉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제 이름은 박소연입니다. 28살에 결혼해서 벌써 3년째 지옥 같은 시댁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 윤지호는 검사고 시어머니 민경숙 여사는 이분 이야기만 해도 속이 뒤틀려요. 소연아, 또 뭐하고 있어? 손님들 차 좀 대접해. 오늘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부엌에서 급하게 찻잔들을 정리하며 나갔는데 거실에는 시어머니의 사교 모임 친구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화려한 옷차림에 값비싼 가방을 들고 있는 그야말로 상류층 아줌마들이었죠. 어머, 이 애가 소연이에요? 참 수수하게 생겼네요. 한 아줌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저는 평상시처럼 단순한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명품 옷을 사입을 여유도 없을 뿐더러 시어머니가 분수에 맞지 않는 옷 입지 말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지호가 참 착해서 농부 딸까지 받아들였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늘 그런 비아냥거림이 묻어 있었어요. 농부 딸. 제가 태어나고 자란 배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 말에는 온갖 멸시와 조롱이 담겨 있었죠. 차 좀 제대로 우려. 이렇게 싱거우면 어떻게 대접한다는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자 시어머니가 한 모금 마시고는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차는 완벽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차 우리는 법을 배웠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소연이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신다며? 요즘도 농사로 먹고 살 수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우리 때는 농촌에서 서울로 나와야 성공하는 거였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귀농한다니. 아줌마들의 대화가 점점 저와 제 가족을 향한 비아냥거림으로 흘러갔어요.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반박하면 며느리 주제에 대들어? 라는 소리가 돌아올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소연이는 대학교 어디 나왔어요? 지방대학이에요. 서울대나 연대처럼 명문대는 아니고요.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하셨어요. 사실 저는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학부 시절부터 각종 수상 경력도 화려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방 대학 출신 농부 딸이라는 꼬리표만이 제 정체성의 전부였으니까요. 아이고, 지호 씨가 참 너그러우시네요. 검사면 얼마나 좋은 신랑감인데 더 좋은 조건의 여자도 많았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 지호가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제 눈앞에서 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며 나누는 대화들. 저는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서러워서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어요. 어머니, 손님들 많이 오셨네요. 지호야, 어서 와. 피곤하지? 소연아, 지호 양복 좀 받아.
저는 얼른 남편에게 다가가 재킷을 받아들었어요.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검사님 오셨네요. 요즘 일이 많으시죠? 그럼요. 우리 지호가 특수부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맡고 있어요. 앞으로 정치에도 진출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의 표정과 목소리는 저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소연 씨는 행복하시겠어요. 아줌마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어색하게 미소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소연이는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면 돼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시어머니의 말에 아줌마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를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저녁을 준비하느라 부엌에 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소연이 부모님은 언제 한번 뵙죠?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됐는데. 글쎄요. 워낙 시골에 계시고 별로 나올 일도 없으시고 그냥 저희끼리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남편의 대답이었어요. 제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목소리였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한 번도 이 집에 초대받은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격이 안 맞는다며 만나기를 거부하셨거든요. 그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지호야, 소연이랑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애도 없고.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솔직히 말해. 내가 검사로 성공하고 있는데 소연이가 도움이 되니? 오히려 짐만 되지 않아? 남편의 침묵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부정하지 않는다는 게 답이었어요. 엄마 말이 틀렸어?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 집의 머슴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이미 제 운명을 바꿀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 운명적인 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으로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오늘 중요한 손님들이 온다며 아침부터 저를 부려먹었거든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음식 준비, 꽃꽂이까지. 마치 파티를 준비하는 것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해놨어요. 저녁 7시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사교 모임 친구들뿐만 아니라 남편의 직장 상사들, 심지어 동네에서 소문난 부자 아줌마들까지 와 있었어요. 소연아, 안주 좀 더 준비해.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저는 부엌으로 가며 연신 음식을 준비했어요. 손님들은 거실에서 시끌벅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그들 사이를 오가며 서빙을 했어요. 어머, 소연 씨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집안일을 이렇게 잘하시다니. 한 아줌마가 겉으로는 칭찬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집안일이나 하는 게 주제에 맞다는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요. 소연이는 정말 살림꾼이에요. 요리, 청소, 빨래. 뭐든지 잘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녀 같은 일만 하는 며느리라고 소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한 아줌마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소연 씨, 아직 아이 계획은 없으세요? 결혼한 지 벌써 3년이나 됐는데.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게 아직은. 에이,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들 그래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사실은 소연이가 아이를 가지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요.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해서 지호는 검사잖아요. 앞으로 정계 진출도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소연이 집안 배경을 보면 시어머니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소파에 앉았어요. 우리 지호 아버지는 대법관까지 지낸 분이에요. 우리 집안은 3대째 법조인 가문이고요. 그런데 소연이 아버지는 농사를 짓잖아요. 아, 그렇군요. 손님들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어떤 분은 대놓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더 솔직히 말하자면 소연이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지 처음부터 의문이었어요. 지호가 워낙 순진해서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을 한 듯한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손님들 많이 오셨네요. 지호야, 잘 왔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남편은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미안함과 그리고 단호함이었어요. 소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남편이 저를 서재로 불렀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서재 문을 닫자마자 남편이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협의 이혼서였어요. 지호야, 이게 뭐야? 소연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이 결혼이 잘못되었다는 걸.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난 정치를 해야 하고 넌 내 발목만 잡고 있어. 발목을 잡는다고? 소연아, 현실을 봐.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넌 지방대 출신이야. 내가 국정감사장에 나가면 기자들이 뭐라고 하겠어? 검사의 아내는 농부 딸이라고 기사 제목에 나올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결국 저는 그에게 짐일 뿐이었어요. 그동안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남편이 이혼서를 제 앞에 밀어냈어요. 서류는 이미 거의 다 작성되어 있었어요. 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태였어요.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없었어요. 그냥 깨끗하게 갈라서자는 내용이었어요. 마치 제가 이 집에서 3년간 산 흔적을 모두 지우려는 것 같았어요. 소연아, 빨리 결정해.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쳐다봤어요. 한때 저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남자는 더 이상 없었어요. 대신 차가운 검사 윤지호만이 서 있었어요. 알겠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울면서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후회하게 될 거야. 아주 뼈저리게. 저는 이혼서를 남편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서재에서 나오자 거실의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대답하자 거실이 술렁거렸어요. 어떤 분들은 놀라는 표정을, 어떤 분들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잘했어.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야. 시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소연 씨,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길. 한 아줌마가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승리감이 어려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가서 간단한 짐을 챙겼어요. 가져갈 것도 별로 없었어요. 결혼할 때 가져온 옷가지와 몇 개의 추억품뿐이었어요. 소연아, 택시 불렀어. 남편이 말했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손님들은 모두 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모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택시에 올라타서 말했어요. 기사님, 한빛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기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시동을 걸었어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3년간 지옥 같았던 그 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이제 진짜 저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택시 안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저예요. 소연이요. 소연아?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한빛그룹 회장이신 외할아버지께서는 제가 왜 이런 전화를 하는지 단번에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래, 돌아와라. 오늘 당장 이사하거라. 네, 할아버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빛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하지만 건물은 아직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었죠. 회장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3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저의 모습을 되찾을 시간이었어요. 소연아. 회장실 문이 열리자 할아버지께서 저를 반겨주셨어요. 80세가 넘으신 연세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있는 분이셨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무슨 소리야? 내가 돌아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할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3년 만에 느끼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시작이구나. 네, 할아버지. 준비됐어요. 그날 밤 저는 한빛그룹 임원 숙소로 이사했어요. 3년간 살던 시댁의 작은 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넓고 고급스러운 아파트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저 자신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복귀 준비에 들어갔어요. 먼저 외모부터 완전히 바꿨어요. 강남 유명 헤어샵에서 머리를 자르고 염색했고 백화점에서 정장들을 새로 맞췄어요. 과장님, 정말 완전히 달라 보이세요. 장서준 전략기획실장이 감탄했어요. 그는 할아버지의 오른팔 같은 분으로 제가 시집가기 전부터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에요. 3년 동안 많이 배웠어요. 이제 진짜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복수를 준비해 볼까요? 장서준 실장은 제 복수 계획을 함께 세워주는 동반자였어요. 몇 주 후 운명적인 날이 찾아왔어요. 검찰 특수부에서 한빛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사건의 담당 검사가 윤지호라는 것도 알게 됐죠.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장서준 실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저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3년 전에 초라했던 박소연은 더 이상 없었어요. 대신 한빛그룹의 당당한 후계자 박소연이 있을 뿐이었죠. 수사협조회의 날짜가 잡혔어요. 검찰청 회의실에서 오후 2시였어요. 저는 그날 아침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샤넬의 최신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 그리고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부사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비서가 물었어요. 네, 이제 저는 한빛그룹 부사장이었어요. 공식적인 후계자 자리였죠. 네, 갑시다. 검찰청에 도착해서 회의실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곧 윤지호를 다시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흥분됐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앉아 있었고 그 중심에 윤지호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빛그룹 부사장 박소연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인사를 하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윤지호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 소연이야? 윤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실례지만 저희가 아는 사이인가요? 저는 한빛그룹 부사장 박소연입니다. 아, 아니. 그게... 윤지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다른 검사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혹시 개인적인 일이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죠. 지금은 공식적인 수사 협조 회의니까요. 제가 냉정하게 말하자 윤지호는 더욱 당황했어요. 3년 전 그가 저를 차갑게 대했던 것처럼 이제 저도 그를 남남으로 대했어요. 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지호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회의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내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집중하지 못했어요. 한빛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협조하겠습니다. 한빛그룹은 항상 투명한 경영을 지향합니다. 저는 완벽하게 답변했어요. 3년간 할아버지와 장서준 실장에게 배운 경영학 지식을 총동원했어요. 그런데 검사님, 혹시 제가 누구인지 궁금하신가요? 회의 중간에 제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윤지호는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아, 아니요. 그냥 저는 농부의 딸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빛그룹 창업주의 외손녀이기도 하죠. 제 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이 회사의 전무이사셨어요. 하지만 권력보다는 자연을 선택하셔서 귀농하신 거죠.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윤지호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변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태생이 아니라 선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말을 할 때 저는 윤지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서류를 뒤적거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윤지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소연아, 잠깐 이야기 좀. 죄송하지만 저는 바빠요. 다른 미팅이 있거든요. 저는 쿨하게 돌아서며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윤지호가 저를 쫓아왔어요. 소연아,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하자. 박 부사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이제 남남이잖아요. 소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죠? 검사님께서 저한테 잘못한 게 있나요? 제가 시치미를 떼자 윤지호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한빛그룹 후계자였다니. 놀라셨나요? 당신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농부 딸이 사실은
재벌 후계자였다는 게. 소연아,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검사님,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면서 윤지호의 절망적인 표정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이었어요. 기다려, 윤지호.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그 다음 날부터 윤지호의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한빛그룹 부사장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먼저 언론 인터뷰부터 시작했어요. 경제신문 기자들을 만나서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박 부사장님, 한빛그룹 후계자로 공식 데뷔하시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자리를 준비해 왔어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잠시 일선에서 물러나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시간도 저에게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일반 시민으로 살아보면서 서민들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이혼하신 전 남편분이 윤지호 검사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앞으로 한빛그룹의 발전에만 집중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제 표정과 말투에서 기자들은 많은 걸 눈치챘을 거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는 한빛그룹 후계자 박소연, 검사 출신 전 남편과 이혼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윤지호는 그 뉴스를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저는 생각만 해도 통쾌했어요. 며칠 후 윤지호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소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바쁩니다. 소연아, 부탁이야.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결국 저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윤지호가 어떤 표정으로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호텔에 도착한 윤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감 넘치던 검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소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혼한 거잖아요. 제발, 복수는 그만해.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런 사람이요? 저는 변한 게 없어요. 그저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윤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한빛그룹 후계자였다니. 그게 중요한가요? 제가 한빛그룹 후계자든 아니든 당신은 저를 농부 딸이라고 무시했잖아요. 소연아,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시작이요? 당신이 저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소연아, 윤지호 씨,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당신의 전 부인 박소연이 아니라 한빛그룹 부사장 박소연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무시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당신을 무시할 거예요. 공정하지 않나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호텔을 나왔어요. 윤지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서준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부사장님,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윤지호 검사가 오늘 상사에게 한빛그룹 수사에서 빠지겠다고 했대요.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면서요. 그래요? 그럼 더 재미있어지겠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윤지호가 스스로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어요. 며칠 후 오미라라는 기자가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윤지호의 대학 동기였고 평소에 그를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한빛그룹 박소연 부사장, 과연 진짜 후계자일까? 오미라 기자가 TV에 나와서 저를 의심했어요. 박소연 씨는 분명 농부의 딸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재벌 후계자라니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녀가 정말 한빛그룹 창업주의 외손녀가 맞나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오미라는 연일 저를 의심하는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녀의 목적은 명확했어요. 저를 가짜로 만들어서 윤지호를 구해주려는 거였죠. 저 여자 정말 지독하네요. 장서준 실장이 화를 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기회요? 오미라 기자에 대해서 조사해 보세요. 분명 약점이 있을 거예요. 장서준 실장은 며칠 후 오미라에 대한 자료를 가져왔어요. 부사장님 대박입니다. 오미라 기자가 작년에 뇌물을 받고 기사를 조작한 증거가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윤지호 검사와의 관계도 그냥 동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그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오미라가 저를 공격한다면 저도 그녀를 반격할 거예요. 그러던 중 윤지호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소연아, 미라 기자 일 그만두게 해줘. 그 애는 잘못이 없어. 오미라 기자요? 그분이 저를 공격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건 내가 시킨 게 아니야. 미라가 오해해서 그런 거야. 오해요? 재미있네요. 소연아, 제발. 윤지호 씨, 당신이 저를 공격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만하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장서준 실장에게 말했어요. 오미라 기자 자료 내일 다른 언론사에 제보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미라 기자의 스캔들이 터졌어요. 뇌물 수수는 물론이고 기사 조작까지. 그녀는 하루아침에 방송국에서 쫓겨났어요. 윤지호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자신 때문에 오미라까지 망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날 저녁 윤지호가 제 집 앞에 나타났어요. 소연아, 나와줘. 이야기하자. 저는 발코니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윤지호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소연아, 제발. 그만해줘. 미라는 잘못이 없어. 하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밤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다음 날 아침에도 거기 있었어요. 결국 저는 내려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소연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윤지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한때 저를 무시했던 그 남자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보기 흉해요. 소연아, 윤지호 씨, 이제 끝이에요. 당신이 저에게 했던 일들 하나하나 되돌려 받을 거예요. 저는 돌아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윤지호의 절규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수는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전면전이 시작될 때였어요.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한빛그룹 부사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윤지호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언론 플레이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주요 경제지 기자들과 만나서 제 이야기를 공개했어요. 사실 저는 결혼 생활 동안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농부 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시어머니께서는 손님들 앞에서 저를 하인처럼 부리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며 이혼을 요구했죠. 기자들은 흥미롭게 들었어요. 검사와 재벌 후계자의 이혼 스토리는 충분히 화제가 될 만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사장님은 재벌 후계자셨잖아요. 왜 그때 밝히지 않으셨나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일반인으로 살아보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야 진짜 서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그럼 지금 복수하시는 건가요? 저는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라기보다는 공정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한 대가를요. 그 인터뷰가 나간 후 여론이 완전히 저에게 유리해졌어요. 사람들은 신데렐라의 역습이라며 저를 응원했어요. 반면 윤지호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검찰청 내부에서도 그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윤 검사, 요즘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사가 지적했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개인적인 일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되지. 특히 한빛그룹 수사건은 중요한 사안이야.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윤지호는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저와 관련된 뉴스가 매일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윤지호의 정치적 후원 세력을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한 거죠. 장 실장님, 윤지호를 후원하는 정치인들 리스트 좀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주로 보수 정치인들이네요. 이분들과 한빛그룹이 어떤 관계인지 조사해 보세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어요. 윤지호를 후원하는 정치인들 중 상당수가 한빛그룹과 사업 관계에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빛그룹 박소연입니다. 아, 부사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의원님께서 윤지호 검사를 후원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 그분이 유능한 검사라고 해서 혹시 제가 그분의 전 부인이라는 걸 아셨나요? 정치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런데 윤 검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저는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치인은 점점 곤란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의원님, 한빛그룹은 항상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정치인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해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정치인은 며칠 후 윤지호에 대한 후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윤지호의 정치적 기반을 하나씩 무너뜨렸어요.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동시에 저는 미디어 장악에도 나섰어요. 한빛그룹의 광고비 집행을 통해 언론사들과의 관계를 강화했어요. PD님, 윤지호 검사에 대한 특집 방송 어떠세요? 어떤 관점에서요? 권력에 취해서 가족을 버린 검사의 몰락기. 흥미로운 소재 아닌가요? 곧 여러 방송국에서 윤지호에 대한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윤지호 검사, 정치적 야망을 위해 아내를 버렸다. 재벌 후계자였던 아내를 농부 딸이라며 무시한 검사. 연일 이런 제목의 뉴스가 나왔어요. 윤지호는 완전히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됐어요. 그러던 중 윤지호가 다시 저에게 연락해 왔어요. 소연아, 이제 정말 그만해줘. 나 견딜 수 없어. 뭘 그만하라는 거죠? 저는 그냥 제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소연아, 제발. 나는 이제 끝장이야. 검찰청에서도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 그래서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소연아, 윤지호 씨, 당신이 저를 내쫓을 때 제 기분이 어땠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윤지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였어요. 그리고 필요 없어지자 버린 거죠. 그게 아니야. 이제 똑같이 당해보세요. 버림받는 기분이 어떤지.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몇 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윤지호가 한빛그룹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변두리 지청으로 좌천 명령을 받았어요. 부사장님, 윤지호가 완전히 몰락했네요. 장서준 실장이 보고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지금부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윤지호의 추락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차례였어요. 민경숙 여사가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을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윤지호의 좌천 소식이 알려지자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시어머니 민경숙 여사였어요. 그녀는 아들의 정치적 성공을 꿈꿨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지호야,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왜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난 거야? 엄마, 소연이 때문이에요. 뭐라고? 그 농부 딸이? 엄마, 소연이는 한빛그룹 후계자였어요. 민경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한빛그룹이라니. 그럼 그 애가. 네,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농부 딸이 실제로는. 민경숙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죠. 내가 뭘 한 거야.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며 절규했어요. 평생 권력과 명예에만 목말라 했던 그녀에게 이건 치명적인 충격이었어요. 며칠 후 민경숙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소연아, 한 번만 만나자.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간절함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민경숙이 나타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평소 화려하게 차려입던 모습은 사라지고 수척해진 얼굴에 초라한 차림새였어요. 며칠 사이에 나이가 10년은 더 들어 보였어요. 소연아, 민경숙이 제 앞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한때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그 여자가 제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봐요. 소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잘못한 게 있나요? 저는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요. 민경숙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소연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어리석었다고요? 내가 한빛그룹 후계자인 줄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하셨을 건데요? 저를 극진히 모시셨을 건가요? 민경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거였어요. 어머니, 저는 한빛그룹 후계자든 농부 딸이든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그 사실을 왜 이해하지 못하셨을까요? 소연아, 제발 지호를 용서해줘. 그 애는 이제 끝장이야. 그건 윤지호 씨가 선택한 길이에요. 저를 버린 것도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모두 그분의 선택이었어요. 소연아, 내가 무릎 꿇을게. 제발. 민경숙이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저는 얼른 그녀를 말렸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보기 흉해요. 소연아, 어머니, 이제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경숙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소연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호텔을 나왔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경숙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였어요. 부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서준 실장이 물었어요. 병원에 가봐야죠. 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윤지호를 만났어요. 그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소연아, 엄마가 깨어나지 않아. 윤지호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의사가 쇼크가 너무 커서 회복이 어렵다고 해. 그래서 저를 부른 건가요?
소연아, 제발. 엄마가 깨어나면 용서한다고 말해줘. 그럼 엄마가 회복할 거야.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민경숙을 바라봤어요.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어요. 윤지호 씨, 저는 누구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엄마를, 그리고 나를, 저를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들을요? 윤지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저 무릎을 꿇고 빌 뿐이었어요.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소연아. 윤지호 씨,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윤지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게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당신들이 저에게 한 일들, 그리고 제가 받은 상처들, 그건 영원히 남을 거예요. 저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어머니께 안부 전해드리세요. 빨리 회복하시라고.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몰래 병원비를 대신 지불했어요. 복수는 했지만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민경숙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예전의 그녀는 아니었어요. 완전히 기가 꺾인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지호야. 소연이는 어떻게 지내? 엄마 괜찮아요. 소연이가 병원비도 대신 내줬어요. 정말? 민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윤지호는 좌천되었고 민경숙은 병원 신세가 되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을 무시한 대가구나.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저는 전혀 후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전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저녁을 함께 했어요. 소연아, 복수는 끝났나? 네, 할아버지. 윤지호는 좌천됐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어떠냐?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생각보다 시원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진짜 시작이요? 복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준비 과정이지. 이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찾아야 할 때야.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걸요. 며칠 후 윤지호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소연아, 나 내일 지방으로 내려가. 발령이 났거든. 그래요. 소연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게 해줘. 뭔데요?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고맙다고요? 내가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줬어.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알겠어. 전화기 너머로 윤지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잘 살아, 소연아. 정말 잘 살아.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게 윤지호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겠다고요. 그리고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도록 도우겠다고요. 복수의 끝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복수를 마친 후 며칠간 저는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목표를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윤지호와 민경숙은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고 제가 더 이상 할 일은 없어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뉴스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봤어요. 농촌 지역 청년들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족과 사회적 편견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데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저 역시 농부의 딸이라는 이유로 무시받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 말이냐? 농촌 청년들을 돕는 일이요. 저처럼 태생 때문에 무시받는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그럼 재단을 하나 설립해 보거라. 재단이요? 농촌 청년 창업재단. 어떠냐? 내 이름으로 만들어 보거라.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복수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 생긴 거였어요. 며칠 후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복수가 아니라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안녕하세요. 한빛그룹 부사장 박소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자들이 집중했어요. 저는 오늘 농촌 청년 창업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재단 설립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농부의 딸입니다. 그것이 제 자랑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한때 저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했어요. 사회의 편견 때문이었죠. 농촌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받고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경험이 재단 설립에 영향을 줬나요? 네, 맞습니다. 저와 같은 상처를 받는 젊은이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해요. 사람의 가치는 태생이 아니라 선택과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기자회견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진심을 이해해 줬어요. 재단 설립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직접 농촌 지역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팠어요. 누나, 저는 농대를 졸업했는데도 취업이 안 돼요. 농촌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면접에서 떨어져요. 저도 그래요. 서울 회사들은 지방 출신을 잘 안 뽑아줘요. 제가 겪었던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더욱 절실해졌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재단 설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윤지호에게서였어요. 소연아, 뉴스 봤어. 재단 설립한다며? 네. 그런데 왜 연락하셨어요? 나도 도울 수 있을까? 뭐라고요? 소연아, 나는 이제 지방에서 일하고 있어. 여기서 농촌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있어. 윤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속죄의 의미로라도.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진심으로 하셔야 해요. 보여주기식이면 안 돼요. 알겠어. 정말 진심으로 할게. 몇 주 후 윤지호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소연아, 정말 고마워. 이런 기회를 줘서. 윤지호 씨, 저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알아. 나도 그런 걸 바라지 않아. 그냥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하고 싶을 뿐이야. 윤지호는 재단의 법률 자문을 맡기로 했어요. 농촌 청년들의 창업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 문제들을 도와주는 역할이었어요. 한편 민경숙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회복한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소연아, 나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민경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께서요? 응. 나는 평생 의미 없는 일만 했어. 사교 모임이나 다니고 남들 무시하고.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저는 그녀에게 봉사활동을 제안했어요. 농촌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 네, 어머니.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민경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했어요.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농촌 청년들, 언론사 사람들, 그리고 윤지호와 민경숙도 왔어요. 오늘 농촌 청년 창업재단이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이 재단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모든 젊은이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농부의 딸이라고 무시받았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모두 가능합니다. 태생이 아니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개소식이 끝나고 윤지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소연아, 정말 대단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사람은 원래 이런 거예요. 당신이 몰랐을 뿐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바보였어. 이제 과거는 잊어요. 앞으로만 봅시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저녁을 함께 했어요. 소연아, 이제 진짜 행복해 보이는구나. 네, 할아버지. 복수할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그럼 이제 진짜 성공한 거구나. 네, 진짜 성공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와 같은 꿈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어요. 복수보다 용서가 미움보다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재단 설립 1년 후 저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복수에만 매달려 있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희망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부사장님, 이번 달 창업 지원 신청자가 200명을 넘었어요. 비서가 보고했어요. 농촌 청년 창업 재단이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좋아요. 심사를 더 꼼꼼히 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선별하세요. 재단 사무실에는 항상 젊은이들로 북적거렸어요. 농촌 출신 청년들이 자신들의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멘토들과 상담을 받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소연 누나, 정말 고마워요. 누나 덕분에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한 청년이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는 유기농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서 큰 성공을 거둔 케이스였어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모두 본인이 노력한 결과예요. 아니에요. 누나가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전 포기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복수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짜 기쁨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윤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소연아, 오늘 시간 있니?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직접 와서 봐. 재단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카페에 도착한 윤지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거만한 검사의 모습은 사라지고 소박하지만 진실한 느낌의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윤지호가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놓았어요. 내가 지난 1년간 도운 농촌 청년들 사례들이야. 법률 자문부터 시작해서 각종 인허가 문제, 계약서 검토까지.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많은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윤지호 씨, 이걸 언제 다 했어요? 밤마다 조금씩. 그리고 주말에는 직접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상담도 해주고 있어. 정말요? 소연아, 나 처음으로 진짜 보람을 느끼고 있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 말이야. 윤지호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진짜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로.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이런 기회를 줘서. 그때 윤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연아,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잠깐 그를 바라봤어요.
윤지호 씨,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에요. 예전의 박소연이 아니라 새로운 박소연이에요. 알아. 나도 달라졌어. 완전히. 그래서 말인데, 저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윤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좋은 동료로는 계속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단 일을 통해서 말이에요. 윤지호는 잠깐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고마워. 며칠 후 재단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민경숙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소연아, 나 요즘 정말 행복해. 민경숙의 얼굴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화장과 명품 옷은 사라지고 소박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독거노인분들을 돌보는 일이 이렇게 보람 있는 줄 몰랐어. 할머니들이 나를 기다려 주시거든. 잘하고 계시네요. 소연아, 내가 평생 잘못 살았구나 싶어. 남들을 무시하고 거칠에만 중시하고 정말 의미 없는 삶이었어. 민경숙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소연아,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뭐가 고마우시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진짜 삶이 뭔지 가르쳐 줬어.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줬잖아. 저는 민경숙을 보며 신기했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함께 재단 현황을 점검했어요. 소연아, 재단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구나. 네, 할아버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계세요. 그런데 소연아, 너는 개인적으로 행복하냐? 갑작스런 질문에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복수할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사랑도 시작해 볼 시간 아니냐? 할아버지, 뭐, 늙으니 걱정이야. 손녀가 혼자 사는 게 안쓰러워서. 마침 그때 장서준 실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부사장님, 내일 재단 후원 행사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장 실장님. 장서준 실장은 지난 1년간 저와 함께 재단 일을 하면서 정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할아버지의 부하가 아니라 저의 진짜 파트너가 되어 있었어요. 부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행사 후에 저녁이라도. 좋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요즘 장서준 실장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거든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다음 날 재단 후원 행사가 열렸어요.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이 참석해서 농촌 청년들을 후원하겠다고 나서 주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장서준 실장과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부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1년 만에 이렇게 큰 재단을 만들어내시다니.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장 실장님 덕분이에요. 부사장님, 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장서준 실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뭔데요? 저는 부사장님을 좋아합니다. 단순히 동료로서가 아니라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봤어요. 복수에만 매달려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들이 제 마음속에 생겨나고 있었어요. 장 실장님,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복수는 끝났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고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몇 개월 후 저는 한빛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장서준, 아니,
이제는 서준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과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소연아, 정말 행복해 보인다. 할아버지가 흐뭇해 하셨어요. 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재단은 계속 성장했고 많은 농촌 청년들이 꿈을 실현하고 있었어요. 윤지호는 여전히 법률 자문을 담당하며 진심으로 젊은이들을 돕고 있었고 민경숙은 봉사활동에 열심이었어요. 어느 날 윤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소연아, 나는 내 덕분에 진짜 사람이 됐어. 정말 고마워. 윤지호 씨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셨어요. 소연아, 너 정말 행복해 보여. 서준이랑 잘 어울려. 고마워요. 우리 이제 정말 좋은 동료가 된 것 같아. 네, 정말 좋은 동료예요. 그날 저녁 서준이와 함께 재단 옥상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소연아, 너 정말 대단해. 복수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끝냈잖아. 복수는 끝이 없어요. 하지만 사랑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나도 널 사랑하게 됐나 봐. 서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서준아, 고마워. 내가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너 때문에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는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년 전 농부 딸이라고 쫓겨났던 그 여자는 이제 없었어요. 대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박소연이 있을 뿐이었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짧았어요. 하지만 용서와 사랑으로 만든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성공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거라는 걸요. 농부의 딸 박소연의 복수는 끝났지만 한빛그룹 부회장 박소연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농부의 딸이라고 무시받던 소연이가 어떻게 당당한 재벌 후계자로 거듭났는지, 그리고 복수를 넘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 보셨는데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소연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성공은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